구독과 좋아요로 다산의 기운을 매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당신은 언제부터 만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말은 가볍게 흘러가고, 당신의 부탁은 쉽게 거절당하며, 당신의 존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진다. 자녀가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맛있어요? 물으면 네 한마디만 하고 다시 휴대폰을 본다. 친구에게 함께 차 마시자고 했더니 다음에요 하며 3개월째 약속이 안 잡힌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는 대충 듣다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먼저 자리를 뜬다. 어머니, 저 바빠서 먼저 갈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텁텁해지고 입안이 쓴맛이 돈다. 한 번 만만해지면 평생 만만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사람들의 무례함은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진다. 당신이 착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경계가 흐릿해서 사람들이 발을 들이는 것이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 젊을 때는 희생이 미덕이었고 참는 것이 성숙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다.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어 무시당하지 않고 품격 있게 사는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 번째, 재산의 크기를 절대 발설하지 마라. 재산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다. 정약용은 재물은 감추어야 빛이 난다고 했다. 유배지에서 경제적 궁핍을 겪으면서도 그는 타인에게 자신의 형편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통장 잔고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당신에 대한 존중은 줄어든다. 친구가 당신의 연금 액수를 알고, 자녀가 당신의 예금을 알고, 친척이 당신의 땅값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착각한다. 우리가 친구니까 다 알아도 되지, 가족인데 뭘 숨겨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다. 경로당에서 만난 68살 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는 작년에 집을 팔아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동창회에서 자랑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며 기분 좋게 술 한 잔 샀다. 형님, 이번에 좀 됐다며?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려고. 그런데 다음 주부터 친구들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형님, 나 좀 급해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하는 전화가 한 통. 형님 덕분에 우리도 좀 편하게 먹자 하며. 고급 음식점으로 데려가는 친구가 둘. 형님은 여유 있으니까 오늘 형님이 내셔 하며 밥값을 미루는 사람이 셋. 6개월이 지나자 이 씨는 돈도 줄고 친구도 줄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 자랑 한 번 잘못했다가 친구들이 다 달라졌어. 이제는 만나기도 불편해. 처음에는 그저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내야지 하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결국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게 되었고 외로움만 남았다. 반면 70살 김 씨는 달랐다. 그는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지만 자식에게도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않았다. 내가 쓸 만큼은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아버지, 퇴직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내가 쓸 만큼은 있으니 걱정 마라. 자녀들은 처음엔 궁금해했지만 아버지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혹시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하며 오히려 더 정중하게 대했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 씨는 경로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가 김형, 퇴직금 많이 받았다며? 하고 물으면 그저 밥 안 굶을 정도지 하고 웃어넘겼다.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밥값도 공평하게 냈다. 지금도 김 씨는 친구들과 편안하게 만나고 자녀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 그가 지킨 것은 돈이 아니라 품격이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극심한 가난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가난을 드러내지 말고 검소함 속에서 위엄을 지켜라. 남들이 내 형편을 알면 동정은 하되 존중은 하지 않는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선비의 품격이었다. 이것이 바로 재산을 감추는 것의 의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누가 형편을 물으면 그저 밥 안 굶을 정도다라고 대답하라.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5천만 원이든 3억 원이든 충분하다는 말도 위험하다. 둘째, 자녀에게 나중에 물려줄 테니 걱정 말라는 약속을 하지 마라. 그 순간 자녀는 당신의 재산을 기대하기 시작하고 당신은 그 기대의 무게에 짓눌린다. 셋째, 모임에서 기분 내어 큰 돈을 쓰지 마라. 한번 큰 손으로 인식되면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오늘 10만 원 내면 다음에는 20만 원을 기대한다. 넷째, 자신의 지출 내역을 설명하지 마라. 이번에 손주 선물로 50만 원 썼어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지갑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다섯째,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려라. 요즘 날씨가 참 좋네. 저기 꽃이 예쁘네 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품격을 만든다. 지갑이 열리면 말문이 막히고 지갑이 닫히면 위험이 선다. 지금까지 재산을 감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의 지갑을 지켰다면 이제 당신의 말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 거절할 때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라. 거절은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면서 동시에 사과한다. 미안한데, 정말 죄송한데 하며 긴 설명을 늘어놓는다. 그 순간 당신의 거절은 핑계가 되고 상대는 당신을 설득하려 든다. 정약용은 말이 많으면 허점이 생긴다고 했다. 조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그는 길게 변명하지 않았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당신의 주변을 보라. 부탁을 거절할 때 지금 손주 돌봐야 하고 연금도 늦게 나오고 병원도 가야 해서 하며 사정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그럴수록 상대는 그럼 다음 주엔 되겠네? 하며 더 강하게 압박한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거절은 약해진다. 우리는 두려워한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래서 이유를 대고 또 대며 상대를 이해시키려 한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를 떠올려보라. 65살 조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집도 형편이 좀 그래. 손주 학원비도 보태줘야 하고 다음 달에 병원비도 나가야 해서 말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형편이 안 돼서. 그럼 손주 학원비는 다음 달에 주면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병원은 급한 거야? 다음에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말이야. 결국 조 씨는 돈을 빌려줬다. 거절하려다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진 것이다. 친구는 6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차마 독촉도 못했다. 내가 먼저 사정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반면 70살 김 씨는 달랐다. 친구가 같은 부탁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네. 내 원칙상 그건 어렵네. 원칙? 무슨 원칙? 설명하기 어렵네. 친구는 당황했다. 더 이상 물어볼 여지가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김 씨는 그 침묵을 견뎠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았다.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괜한 부탁했나? 다음 날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제는 미안했네. 친구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구만. 김 씨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돈도 지켰고 친구도 지켰다. 오히려 친구는 그를 더 존중하게 되었다.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만나서 차를 마신다. 하지만 친구는 다시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김 씨의 선이 어디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정약용도 유배 중에 이런 경험을 했다. 관직에서 쫓겨난 그에게 과거의 동료들이 찾아와 부탁을 했다. 그대의 학식으로 이 글을 좀 고쳐주게, 내 아들을 좀 가르쳐주게 하며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 어려워 이유를 댔다.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책을 쓰느라 바빠서 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 나중에라도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하며 계속 압박했다. 어느 날 정약용은 깨달았다. 설명할수록 거절은 약해진다는 것을. 그 후로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뜻이 그렇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침묵 앞에서 물러났다. 이것이 바로 거절의 품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어렵다는 말 뒤에 마침표를 찍어라. 어렵다, 왜냐하면 하는 순간 핑계가 시작된다. 어렵네 하고 입을 다물어라. 둘째, 상대의 침묵을 견디는 연습을 하라. 거절 후에 찾아오는 침묵이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말을 꺼내지 마라.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보며 그 시간을 견뎌라. 셋째, 미안하다는 말을 남발하지 마라. 한 번이면 충분하다. 미안한데 어렵네 하면 끝이다. 정말 미안해.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하는 순간 당신은 약해진다. 넷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이유가 있네. 내 사정이 그렇네 하고 답하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애매함이 때로는 가장 강한 방어다. 다섯째, 거절 후에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먼저 연락하지 마라.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하고 다시 찾아온다.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준다. 말이 짧아지면 품격이 높아진다. 재산을 지키고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이미 당신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 번째, 무례한 이에게는 말이 아닌 부재로 답하라. 무례함은 전염된다. 한 번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괜찮다는 것을 학습한 사람은 계속 무례해진다.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그 무례함은 멈추지 않는다. 정약용은 헛된 말에 답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침묵으로 답했고 거리를 두었다. 우리는 화를 낸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며 따지고 따진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동네 경로당에서 모임을 갖던 68살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녀는 매주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셨는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그녀의 말을 자르기 시작했다. 박 씨가 요즘 내가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라고 하면 친구가 끼어들며 아 그래? 나는 말이야. 우리 손주가. 하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 씨가 지난주에 병원 갔었는데. 라고 하면 다른 친구가 아 박 씨 미안. 나 지금 전화 좀 받아야 해 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박 씨는 화가 났다. 내 말 좀 끝까지 들어줄 수 없어? 나도 할 말이 있다고.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 예민해? 농담도 못해? 하며 오히려 그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박 씨는 계속 설명하려 했다. 아니 내가 말하는데 자꾸 끊어서. 하며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듣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화 잘 내는 노인으로 낙인 찍혔고 모임에서도 점점 소외되었다. 지금 그녀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쫓겨난 것에 가깝다. 반면 65살 정씨는 달랐다. 그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찻집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 자기 말이 무시당했다. 요즘 내가 무릎이 안 좋아서. 아, 그래? 나는 어제 손주랑 놀이공원 갔는데 말이야. 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가방을 챙겼다. 친구들이 어디가? 하고 물었지만 먼저 갈게 하고 짧게 말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일 있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계산대로 가서 자기 차값만 계산하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뒤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주 모임 연락이 왔지만 이번 주는 바빠서라고 답하고 나가지 않았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이 지나자 친구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다. 정씨,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요즘 왜 안 나와? 별일 아니야. 그냥 시간이 안 맞아서. 혹시 그날 우리가 실수한 거 있어? 미안해. 정씨는 여전히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아니야, 괜찮아 하고 짧게 끝냈다. 하지만 그 후로 모임에 나갔을 때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정씨가 말하면 끝까지 들었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정씨가 그냥 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다. 그녀의 부재가 가르쳐 준 것이다. 지금도 정씨는 그 친구들과 만난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자리는 확고하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모욕했다. 처음에는 해명하려 했다. 나는 억울하다. 진실은 이렇다 하며 말로 대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깨달았다. 무례한 이들에게는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의 부재가 그의 품격을 증명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학자였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 정약용은 이미 그들과 다른 차원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재의 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불쾌한 순간에는 설명 없이 자리를 떠라. 화장실 좀 다녀올게. 먼저 갈게 하고 일어서라. 왜 가는지 설명하지 마라. 둘째, 다음 만남을 한두 번 거절하라. 이번 주는 안 되겠어. 다음에 보자 하고 물리적 거리를 두라. 이유를 대지 마라. 바쁜 척도 하지 마라. 그냥 안 되겠어 하면 된다. 셋째, 상대가 이유를 물어도 별일 아니야 하고 넘겨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들은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하며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 것이다. 넷째, 당신이 없는 동안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라. 진짜 친구는 연락하며 걱정할 것이고 그저 만만한 사람을 찾던 이들은 당신을 잊을 것이다. 다섯째, 다시 만났을 때도 과거를 언급하지 마라. 지난번에 내가 화났었잖아. 같은 말은 하지 마라. 그냥 평소처럼 대하되 당신의 선은 확고히 하라. 이런 작은 부재들이 당신의 자리를 만든다. 침묵이 말보다 강하고 거리가 설명보다 명확하다. 지갑을 지켰고 거절을 배웠고 거리 두는 법도 익혔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남았다. 바로 자식 앞에서 입을 다무는 것이다. 네 번째, 자식의 인생에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을 멈추라. 부모는 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난 세월 당신이 겪은 것들을 자식은 이제 겪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하고.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의 얼굴은 굳어진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명령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선택은 아들들의 몫이었다. 입을 열면 잔소리가 되고 입을 닫으면 지혜가 된다. 이것이 부모가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품격이다. 우리는 착각한다. 내가 하는 말이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들린다.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말하지만 자식은 제발 좀 내버려 둬라고 생각한다. 72살 최 씨는 명절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애들 학원은 보내고 있어? 옆집 손주는 영어 학원도 가고 수학 학원도 가던데. 너희도 좀 신경 써야지. 며느리, 살림은 잘하고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냉동식품만 먹는다던데. 우리 손주한테는 직접 해줘야지. 아들아, 직장은 괜찮아? 요즘 명퇴당하는 사람 많다던데. 눈치 좀 봐야 돼.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조언을 쏟아냈다. 아들과 며느리는 네네 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밥을 먹자마자 아버지 저희 갈 시간이에요 하며 일어났다.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아니요, 약속이 있어서요. 문을 나서는 아들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보였다. 최 씨는 그것을 못 본 척했다.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자식들이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지금 최 씨는 명절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애들이 바쁜가 봐 하고 자신을 위로한다. 반면 69살 이 씨는 달랐다. 자녀가 명절에 와서 휴대폰만 보고 있어도 바쁜가 보구나 하고 자기 책을 읽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접시를 떨어뜨려 깨뜨렸을 때도 괜찮아. 원래 저 접시 오래됐어 하고 넘어갔다. 손주가 밥을 흘렸을 때도 어릴 때는 다 그래 하며 조용히 닦아냈다. 자녀가 아버지, 요즘 회사가 좀 힘들어요 하고 말하면 그래, 힘들겠구나 하고 들어주기만 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제일 잘 알 거야.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다. 자녀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 처음에 자녀는 어색해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었나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다. 아버지 앞에서는 편했다.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제가 이직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씨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내가 생각한 게 있겠지. 근데 아버지 생각도 듣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내가 걱정하는 게 뭔지부터 말해봐.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조언을 하되 명령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저거야. 내가 선택해. 자녀는 고마워했다.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존중해준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한다.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아들들을 직접 가르칠 수 없었다. 편지로만 소통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방식을 바꿨다. 명령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선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선택은 아들들의 몫이었다. 그 결과 아들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자랐다. 정약용이 죽은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아들들의 삶 속에 살아 있었다. 침묵이 가장 깊은 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녀가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조언하지 마라. 요즘 애들 공부는? 직장은 괜찮아?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지 마라.
자녀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둘째, 자녀가 고민을 말하면 일단 끝까지 들어라.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자녀의 생각을 먼저 물어라. 셋째, 조언을 하되 선택지를 주라.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 내가 결정해 하고 말하라. 넷째, 손주 양육에 간섭하지 마라. 애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말을 삼켜라. 당신 방식과 자녀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위험한 것만 막고 나머지는 지켜봐라. 다섯째, 자녀가 실수해도 내가 뭐라고 했어 하지 마라. 그냥 힘들었겠다 하고 위로만 해줘라. 그것이 자녀가 다시 당신을 찾아오게 만든다. 이런 침묵들이 당신을 현명한 부모로 만든다. 침묵은 부모의 가장 깊은 사랑이자 가장 높은 권위이다. 재산을 지켰고, 거절을 배웠고, 거리를 두었고, 자식 앞에서 침묵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남았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다섯 번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를 거부하라. 주변을 보라. 매일 전화해서 불평만 늘어놓는 친구가 있다. 만나면 한숨부터 쉬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 착한 사람이니까, 배려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전화를 끊고 나면 당신의 가슴은 답답하다. 그들의 불행이 당신에게 옮겨온 것 같다. 정약용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몸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라고 했다. 유배지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선을 그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의 불평을 다 들어주는 것이 배려가 아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거절하지 못한다.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나라도 들어줘야 저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 하며 참는다. 하지만 당신의 참음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나약하게 만들 뿐이다. 66살 윤 씨는 매일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응, 나야. 어제 우리 남편이 또 그러는 거야. 내가 아침 차려놓았는데 맛없다고 투덜대더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1시간 동안 남편 흉을 보고 며느리 흉을 보고 세상 흉을 봤다. 윤 씨는 그래, 속상하겠다, 힘들겠네 하며 맞장구를 쳤다. 전화를 끊으면 아침 시간이 다 갔다. 점심때쯤 다시 전화가 왔다. 나야. 아까 말한 거 있잖아. 그게 말이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됐다. 저녁에 또 전화가 왔다. 윤 씨는 피곤했다. 자기 일을 할 시간도 없었다. 마음도 무거웠다. 친구의 불행이 자기 불행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윤 씨는 몸이 아팠다.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다. 요즘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의사가 물었지만 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걱정거리는 없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남의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70살 강 씨는 달랐다. 그녀도 비슷한 친구가 있었다. 전화하면 불평만 늘어놓는 친구였다. 어느 날 친구가 또 전화했다. 나야. 어제 우리 며느리가 또. 미안한데 오늘 내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듣자. 아, 그래? 근데 이게 급한 건데. 그래도 오늘은 안 되겠어. 미안해. 전화를 끊었다. 친구는 당황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 씨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내 평화가 먼저였다. 다음 날 친구가 또 전화했다. 어제는 미안했어. 그런데 말이야. 잠깐, 나 지금 좀 바빠. 10분만 통화할게. 10분? 그럼 짧게 말할게. 친구는 10분 안에 이야기를 끝냈다. 강 씨가 시간 제한을 둔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강 씨는 가볍게 자기 일을 했다.
몇 주가 지나자 친구의 전화 횟수가 줄었다. 하루에 3번이던 것이 이틀에 1번으로, 그러다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었다.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기 시작했다. 강 씨는 그것을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관계가 나아졌다. 친구가 전화할 때는 진짜 필요한 이야기만 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차 마실래? 같은 가벼운 대화가 늘었다. 지금 그들은 일주일에 1번씩 만나 차를 마신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다. 강 씨는 친구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친구로 남을 수 있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많은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줬다.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와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며 이야기를 쏟아냈다. 정약용은 착한 사람이었다. 다 들어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지쳤다. 자기 일을 할 시간이 없었다. 밤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느 날 정약용은 깨달았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선을 그었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과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서운해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책을 썼고 학문을 연구했다. 그 결과 500여 권의 책을 남길 수 있었다. 만약 그가 모든 사람의 하소연을 다 들어줬다면 그 위대한 업적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계의 의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부정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시간 제한을 두라. 10분만 통화할게. 2시까지만 이야기하자 하고 선을 그어라. 둘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 지난번에 들었어. 그 후로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라. 계속 듣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쓰지 마라. 셋째, 전화를 끊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하고 끊는 것은 당신의 권리다. 전화기 너머의 한숨 소리에 흔들리지 마라. 넷째, 만나서 불평만 하는 사람과는 만남 장소를 바꿔라. 경로당이 아니라 공원에서 산책하며 만나라. 걸으면 사람들은 불평을 덜한다. 다섯째,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정리하라. 만나면 힘 빠지는 사람, 전화 끊고 나면 우울해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친구가 많은 것보다 편한 친구 한 명이 낫다. 이런 경계들이 당신의 평화를 지킨다.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라. 5가지를 배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6번째, 스스로를 대접하는 자만이 대접받는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지내는가? 그것이 당신의 진짜 품격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였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옷깃을 여미고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았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을 존중했다.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본다. 혼자 있을 때 대충 입고 대충 먹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대충 대우받는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라.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구겨져 있다. 나 혼자인데 뭐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점심은 어제 남은 반찬에 밥 한 그릇 대충 말아먹는다. 저녁은 라면으로 때운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경로당에 나간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빛이 다르다. 왠지 만만해 보인다. 당신 스스로 만만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정갈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는 사람이 있다. 혼자 먹는 밥상도 제대로 차린다. 국그릇 하나, 반찬 2-3가지를 정성껏 담는다. 천천히 식사하고 설거지도 깨끗이 한다. 그렇게 자신을 대접하는 사람이 경로당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르게 대한다. 왠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진다. 정약용은 가난했지만 남루하지 않았다. 유배지의 작은 방에서도 책상을 정돈하고 붓을 가지런히 놓았다.
자신을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기준이 된다. 혼자 있을 때도 단정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머리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당신은 본다. 혼자 먹는 밥도 정성껏 차려라. 그릇 하나라도 예쁜 것으로 골라 담아라. 천천히 먹고 음미하라. 그것이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집안을 정리하라. 아무도 오지 않아도 깨끗하게 유지하라. 어질러진 공간에서는 어질러진 마음이 자란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품격이 난다. 그 품격이 타인의 무례함을 막는 방패가 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세상도 낮추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세상도 높인다. 당신이 당신을 대접하라. 그러면 세상도 당신을 대접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나이 들어 무시당하지 않고 품격 있게 사는 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첫째, 재산을 감춰라. 둘째, 거절은 짧게 하라. 셋째, 무례함엔 부재로 답하라. 넷째, 자식에게 간섭하지 마라. 다섯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마라. 여섯째, 스스로를 대접하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친구들에게 언제나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썼으며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남의 눈치가 아니라 당신의 품격으로 살아갈 때다. 당신은 희생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경계를 세울 권리가 있다. 거절할 권리가 있다. 혼자 있을 권리가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정약용은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세웠다. 그는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